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을 책임져 주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매주 도와주시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총리로 굳어진 거죠? 그런 거죠. 뭐 어제 저녁에 당선인하고 3시간 만났다는 얘기까지 네, 나오고. 삼고 초래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뭐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죠. 3시 반 발표. 지금 바뀌면 더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인수위 설명이나 또 관련한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냥 세 글자였습니다. 한덕수. 한덕수로 나오는 뭐 이미 확정이죠. 외에는 이제 다른 거론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없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종훈 박사? 뭐 저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불가피? 네. 왜요? 그러니까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뭐 심한 여소야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운동장 자체가. 그래서 임기 초반에 어찌됐건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협조가 뭐 거의 절대적이죠. 예. 뭐 이거 아마 협조 제대로 못 받으면 차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차기 총선 때까지는 거의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의식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당장 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윤 당선인하고 대립각을 좀 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집권하고 나면 더해지겠죠. 그때 또 뭐 지방선거 딱 임박했을 때고 그런 점을 일단은 좀 피해 가자. 좀 약간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내정자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총리까지 지냈으니까 네. 민주당 협조. 자, 배종찬 소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협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네,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네 정권에서 총리 한 분인데도. 아니 그랬다고 다 무난한 거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신상과는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뭐 도덕성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인사 검증을 받았던 시점과 지금은 또 기준 잣대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정책은 상당히 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노무현 정부에서 거의 끝자락에 막바지 국무총리가 했었고 그리고 곧 이어서 MB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행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책임질 만한 사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꼼꼼히 따지고 또 넘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거대 이제 5월 10일 이후부터는 야당이 되는데 그냥 아무런 검증하고 지나가 이건 오히려 선거에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저는 물론 무조건 하고 발목 잡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꼬치 캐묻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예. 그러니까 이 한덕수 그 내정자를 가지고 전선을 과연 치려고 할까?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어찌됐건 뭐 이번도 굉장히 격렬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선의 연장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을 잘 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또 대선에 이어서 연이어 또 이 지방선거에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환경적으로 보면 지방선거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워낙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많이 잃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런데다가 또 임기 초반이죠. 새 대통령. 그럼 그 인기도 어느 정도는 또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환경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선을 쳐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판을 끌고 가야 되는 건데 과연 그 한덕수 이 내정자를 문제를 가지고 그 전선을 치는 게 바람직하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쪽은 자칫 잘못하면 발목 잡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문제될 만한 게 있으면 전선 그렇죠. 쳐서 되는데 문제될 만한 게 없는데도 전선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문제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 바로 그 아닙니까?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 관련된 정책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와 어느 정도 공감되느냐 여부 저는 이 부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여러 요직을 거쳤고 또 노무현 정부와 DJ 정부에서도 직책을 또 맡았었기 때문에 총리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순조로울 것이다. 그냥
뭐 큰 무리 없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따질 건 충분히 따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를 가지고 따져야 네. 될 거다. 근데 뭐 대선에 임박하면서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는 공약이 거의 비슷해졌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렇게 아주 격렬한 전선이 만들어지긴 좀 어렵겠네요. 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예. 이게 너무 오래된 인물 아니냐. 그렇죠. 참신성이 네. 아무것도 없다. 뭐 그렇죠.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좀 불만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인수위 측도 그렇고 뭐 혁신 성장 뭐 이런 걸 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예. 4차 산업혁명도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이 한덕수 이제 내정자 같은 경우에 과연 이런 그 새로운 그 경제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느냐. 그거는 좀 그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경제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 맞지만 예. 새로운 흐름까지 다 그렇게 꿰뚫고 있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된다. 이런 시각도 있고 그 반면에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뭐 총리가 어차피 경제에 시시콜콜하게 다 좀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경제부총리도 있고 하니까 뭐 전체적인 어떤 그 조율 뭐 이런 게 결국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또 하는 저는 이제 분들도 구체적인 있습니다. 내용이 뭐 이종원 박사님 말씀대로 뭐 연령대에 따른 트렌드와 관련된 부분도 제기될 수 있지만 더 큰 건 저는 바로 균형감입니다. 균형. 이른바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성향은 다소 좀 친기업 쪽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전의 경우도 그랬고 통상교섭본부장 시절에도 그랬고 그러면은 더 커진 것은 지금 시대에 더 커진 것은 근로자와의 균형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노사관계 예. 이 부분이 윤석열 당선인도 다소 대선 이후에 기업 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을 얼마만큼 한덕수 전 총리가 감당해내겠느냐. 그리고 충분히 청문회 때 설명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뭐 한덕수 총리 내정 가지고 너무 지레짐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상징되는 바가 뭔가 좀 이렇게 그냥 무난한 국정 운영 네. 뭐 이런 네. 거라면 초기 내각도 지금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치인들이 내각에 들어오는 거 대통령 비서실 가는 거 의석수 하나가 부족한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윤핵관들도 당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초기 내각 구성은 뭐 그냥 그 관료나 이런 출신들로 다 입증된 분들로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뭐 참신한 인물이 좀 너무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수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략 이제 성향이 우리가 이제 그 알 수가 있잖아요. 역시 전문가 집단, 관료 그러니까요. 집단 많고 그다음에 교수 출신들 많고. 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분들. 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그쪽에서 볼 때 이제 좀 경력이 좀 검증된 능력이 검증된 그런 인물로 이제 많이 이제 채워졌는데 초기 내각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방점이 연착륙에 이제 두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그 충분히 검증됐다 그 업계에서 예. 그 분야에서 예.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무난히 가도 될 상황인가요? 상황이 경제 근데 상황이나 과연 이런 게 그렇게 무난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다 고쳐야죠. 보고서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튼 청문회는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문회 때의 청문되는 과정도 국민 여론에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후에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정적일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은 그냥 관료나 또 정치인들 중에는 이제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는 자리라면은 얼마든지 또 정치인들을 임명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MB 정부 시즌 2냐 또 청년 여성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럴 때 좋은 건 여야를 막론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했던 것이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장관 중에서도 유임할 만한 사람을 유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몇 명 유임시킨다. 그러니까 미국 보면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공화당의 국방장관을 그대로 유임하거든요. 육군성 장관이나 해군성 장관을 유임할 수도 있고 저는 뭐 꼭 누구를 그 집지는 않더라도 예. 누구를 꼭 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어떤 영향을 발휘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너무 지레짐작하지 말고 초기 내각 구성을 좀 지켜보도록 네. 하고요. 네. 우리는 어쨌든 뭐 정치 토크니까 이제 안철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총리 안 맡겠다. 지방선거에도 안 나간다. 어떤 선택이라고 보세요? 저는 불안감이 작동한 결과라고 봅니다. 불안감? 네.
그러니까 지금 합당 논의가 생각만큼 그렇게 원활치가 않아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안 대표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당을 장악을 해야 본인이 차기 대권으로 가는데 수월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출발점은 어찌됐건 지방선거 때부터 그때 이제 공천부터 예. 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예. 이 과정에서 내가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측근들도 그런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국민의 그 당 같은 경우에도 전국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뭐 당협위원장 임명도 다 돼 있고 또 출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뭐 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국민의당의 의석수 정도만 인정받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건 우리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몇 자리나 챙기겠느냐. 그런 위기감이 이제 확 드는 거고 또 이준석 대표 발언하는 거로 봐서 그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내줄 것 같지도 않고 자, 이제 그래서 이것부터 좀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제 불안감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재충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 발언과 설명이 사실 그렇게 불일치하는 경우들은 물론 이제 정치적인 선택은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또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상황은 계속 전진하기보다는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할 때다. 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이종훈 박사님과 공감하는 게 합당해서 당내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는 예. 지방선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 지방선거에서 내 사람 한 명 더 신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합당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내부의 인사들과도 더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게 아니라 시간을 더 두고 총선이라고 봐요. 총선 때 예.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다음 대선에서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성하는 게 좋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크게 깨달은 바는 중도만 가지고 대선을 거머쥘 수는 없구나. 대권을. 그렇다면 보수 진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그런 행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당내 기반이다. 근데 그 안철수 대표가 재충전이 필요한가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동안 많이 쉬셨고 네. 거의 좀 완충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눈이 어떻게 풀어져 보세요? 있더라고요. 예. 좀 쉬어야 돼요. 그래요? 조금 좀 도발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나는 총리 안 하겠다, 지방선거 안 나가겠다가 아니라 총리는 안 줄 것 같다, 경기지사 나가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경기지사는 워낙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지사설이 한동안 나왔었잖아요. 그 윤핵관들 사이에서. 그래서 한때 그 단일화 결렬 선언까지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안 대표가. 그때 특히 경기지사설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그 우리가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경기지사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은 전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총리권 관련해서는 이랬을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들이 본인을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경향이 보이는데 자, 이럴 때 오히려 그걸 확고히 하기 위해서 조금 미리 던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윤 당선인 측에서 배제를 시킨 것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혼자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게 사실 잘못 던진 카드죠. 본인이 뭐 총리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실제로는 하고 싶은데 나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그래도 하셔야죠. 이런 거. 그런 거일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 아까 이종훈 박사가 예. 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네. 썼는데 그때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잘한 선택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았다고 보세요? 저는 이 윤핵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그냥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총리 시켜줄 생각이 없다면. 그런데 그거는 단일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얘기가 좀 진행이 됐을 것 같거든요. 강력히 요구했으면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 안 대표가 뭐 그 총리직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뭐 후임 총리 인선이 급무살을 탄다. 이런 보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급무살을 못 탔던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 단일화 과정에서 이 총리 얘기 부분도 상당히 이 얘기가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안 대표가 설령 윤핵관들이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약간 자기를 밀어내는 그런 행보를 보이더라도 일단은 총리직을 거머쥐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행정 경험을 어떻게든 좀 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당으로 이번 지방선거 말고 나중에 총선 겨냥해서 돌아오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국무총리를 결사적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원했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진지하게 고려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 단일화의 공동정부 취지도 있고 가야죠. 그렇게 했을 텐데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러모로 판단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충전이 필요한 건 피로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피로감이 있는 상태인데 인준이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국무총리 나섰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잘 성공적으로 또 원활하게 국무총리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도 참 힘겨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죠. 가령 경기지사직 출마만 관련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나 경기지사직을 놓고는 맞붙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간접적 영향력, 직간접적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역에서 패배하면 정치적 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림수로 안철수 위원장이 했을 것이다. 말 그대로 피곤하고 말 그대로 재충전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나저나 합당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 오래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전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또 정치적 일정으로 보자면 공천 끝나기 전에는 다 이제 일단 합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인수위 구성에서는 안철수 이른바 몫이 3분의 1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지방선거 공천도 3분의 1까지 갈까요? 그게 이제 불확실한 그게 것이 관건이죠, 꽤 지금.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측근들이 아마 그래서 뭐 차라리 당으로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의석수 비교만 하자면 이건 뭐 100 몇 대 3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10분의 1도 확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인데 그걸 최대치로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강하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저는 근데 쉽지가 않은 것이 이번 지방선거가 윤석열 새 정부에는 임기 첫 해에 국정 동력을 좌지우지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 출신을 꼽겠다? 그럼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그럴 만한 인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상당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현역 단체장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그냥 국민의당 이름만으로 갈아치우겠다, 갈아끼우겠다.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매다 꽂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경선도 있기 경선이 때문에. 있어야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당 소속돼 있는 인물들에게는 더 추가적인 가점을 준다.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분 욕심을 내기는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글쎄 그럼 지분 욕심도 못 내고 당내 기반을 어떻게 확대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저는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둔다고 안철수 쪽으로 당내 세력 기반이 쫙 옮겨간다? 글쎄요. 뭐 그거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제 본인이 작동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이제 뭐 공천 관련해서 이제 뭐 과연 이제 그 지역 단위에서 그 경선도 안 치르고 누군가를 꼽는다 그러면 쉽게 인정하기 어렵겠죠. 어렵죠. 수용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과 당 간에도 보면 정의당하고 뭐 민주당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고 이게 한쪽 당에서 이제 양보해 주는 방식 비슷하게 해서 이제 저쪽 당 후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단위 단일화죠. 뭐 그런 방식도 이제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합당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최대한 어찌됐건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 몫을 많이 키워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역할론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측에서 그건 원칙에 맞지 않으니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모두 다 공정한 경선을 치르자라고 응답한다면 그 응답에 대해서 안철수 전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없어요. 나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지분이라는 것이 합당을 하면 이제 지도부를 다시 구성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부 구성의 지분 정도의 개념이지 실제 이게 선거는 다 경선이 있기 때문에 당원 여론조사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내리꽂는다. 그런데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도 타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분 싸움이 또 노출되면 그게 굉장히 또 정당 지지율에도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지분 싸움 하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실시간 채팅방에 어떤 분께서는 철수는 정치 생명 끝난 것 같은데 철수 자신만 몰라 뭐 이런 얘기를 썼네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전에 그래서 이제 좀 잘못한 선택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어찌됐건 뭐 이제 그런 나름은 어떤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일단 이제 선택을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정치인 안철수의 선택, 뭐 정치 토크니까 좀 길게 얘기해 봤고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니다. 그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청와대 회동으로 봉합되는가 했는데 대우조선해양 사장 임명권으로 다시 뭐 청와대가 반박까지 하고 좀 부딪혔어요. 지금 뭐 어떻게 되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인수위와 청와대의 그 대우조선해양 사장권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대결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대결. 모든 게 빌미가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동창인 사람이 왜 임명이 됐냐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친인척 다 따져가지고 현 정부에 관계되는 사람은 모두 맡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자격이고 두 번째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36년간 밑바닥에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이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과정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누군가가 그래 대통령 저기 동생의 지인이라는데 좀 꽂아봐. 이런 게 있다면 그걸 규명해야 되겠죠. 그런 규명이라면 모르겠는데 어디 알박기를 해 이런 차원이라면 저는 이런 시도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국 의원 아시잖아요. 네. 홍성국 의원이 대우정권 대표로 거론될 때 이분이 서강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 출신이니까 어디 박근혜 인사를 임명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홍성국 의원이 국민의힘이나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까?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까? 민주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서강대면 서강대로 연결하고 제가 특성대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국해양대의 뭐 동창이었다. 이런 접근은 이제는 좀 차단하고 중지해야 되는 거죠. 인수위가 잘못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시각인데 이우종원 박사는. 네. 그러니까 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건 맞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뭐 역대급으로 사실은 낙하산 인사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주 세심한 곳, 심지어 민간 기업까지 뭐 어찌됐건 은행권은 이제 그 정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간접적 영향력을 활용해서까지 저렇게 아주 그냥 구석구석까지 다 꼽는구나. 이제 이런 인식이 이제 보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그리고 또 과거에는 약간 이런 일련의 어떤 관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임기 말이 되면 대략 좀 자제를 하고 새 정부에게 그냥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그 정치적으로 임명됐던 분들은 대략 이제 뭐 자리를 좀 떠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지금 거의 의미가 점점 많이 없어지고 무너졌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임기는 다 지켜야 그렇죠. 되고 다 지켜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런 정도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뭐 본인들은 과연 안 그럴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마 임기 말에 결국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이번 같은 경우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임기는 지켜주는 것 그다음에 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냥 권한은 끝까지 행사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시각은 이제 그렇고 한 시각은 그냥 미국식으로 완전히 그냥 다 갈아치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법으로 그렇게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 와중에 지금 검찰은 벌써 3년 전부터 고발됐던 산업부에 대한 한전 자회사 사장들 몰아내기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막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검찰의 이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기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금 박두선 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이 낙하산입니까? 저는 낙하산인지 낙하산이 아닌지도 규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낙하산이라고 말하는 건 우선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요. 내부 인사인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이 개입된 인사라고 지금 인수위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우조선해양의 대표는 성과로 평가받고 자격으로 평가받는 자리이지 정치성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또는 더불어민주당 내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얘기는 됐고 네네. 검찰의 이 수사.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또 그러면서 좀 더 확장시켜보면 김호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뭐 반대하다가 찬성한다고 바꾼다든지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 이제 말씀해 주시죠. 역시 네. 이제 그 정치 바람을 타는 거죠. 검찰이 네, 흔히 하는 얘기로 정치 스스로 바람을 타는 알아서.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기 전에 이제 그 알아서 눕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게 뭐 이제 이번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늘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됐던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나름 이제 검찰 개혁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검찰 개혁을 못 한 거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시 이제 검찰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를 전 상당히 한 그 여파다. 예.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여전히 이제 검찰의 독립성 국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검찰의 정치 독립이 보장이 안 된 거죠.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여전히 권력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여전히 우리 그 검찰 개혁의 과제가 지금 아직 해결 안 되고 예. 지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 스스로가 무슨 영향을 받아서라기보다 압박을 받아서라기보다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렇죠. 안 돼요. 그 정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 대선 때도 정치를 한 거예요. 양쪽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 뭐 저 대장동 관련 수사 둘 다를 안 함으로써 그렇죠. 그런 둘 거죠. 다를 안 함으로써 검찰은 정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의 예산권 독립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것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제도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제일 중요한 과제. 글쎄요. 근데 뭐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장을 해줘도 검찰은 알아서 정치를 해버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것을 맞습니다. 못하도록 하는 저는 더 꼼꼼한 제도가 필요한 거죠. 참. 더 깊숙이 들어가는 제도. 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검찰 인사권 부분 관련해서 그건 어떨 수가 없잖아요. 네, 대통령이 인사권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선출제로 하지 않는 한. 그렇죠. 바로 그건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 검찰청장 선거로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도로 가야 된다. 그 지방 경찰청장도 선거로 뽑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도까지 가야 이 정치적 논란의 중립성 논란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나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이러기 때문에 네. 앞으로 5년 내내 검찰의 행보는 또 정치적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네. 이럴수록 정말 국민의 박수를 받으려면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검찰을 이용한다거나 검찰에게 압력을 넣는다거나 그것과 의심 살 수 있는 행동은 일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글쎄. 1시 43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오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사고를 중심으로 큰 혼잡과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 정우터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여파로 밀리고 있는데요. 사고 지점인 정우터널을 지나서도 정안 나들목까지는 13km 구간 안에서 긴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강촌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끝났지만 여파가 남아 정체고요. 계속해서 설악을 지나 서종, 남양주에서 강일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답답한 흐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 여주 휴게소 일대에서 새롭게 밀리기 시작했고요. 더 올라가 덕평에서 양지터널, 서용인 분기점에서 각각 느리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경기 광주 방면 대신부터 금사터널까지 11km 정체고 동곤지암 일대 지나는데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쪽관중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의 배종찬 소장,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특히 경기지사 판이 커지고 있죠. 목소리 잠깐 들어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미래 비전,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콘텐츠로 도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네, 유승민, 김동연 두 분의 목소리 들었고 여기 덧붙여서 서울시장에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등판,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왜 등판할 수밖에 없을까? 저는 대선 결과에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뭐 선거 결과도 있겠지만 곳곳에서 전쟁이거든요. 예. 저는 이게 지방선거가 뭐 통합이나 또 소통이나 협치로 상징을 될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선거가 경쟁인데 어떻게 협치가 아니 근데 됩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주요한 선거의 화두나 예, 또 상징이 예.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저는 대선 2차전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역시 뭐 가장 경기지사 선거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언론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역시 이재명의 바람을 그대로 좀 이어가려고 하는 그 여당과 예. 또 그거를 깨보려고 하는 야당의 대결이 이제 되는 건데 큰 변수는 역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많이 좌우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최근에 뭐 보면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는 편이어서 예. 역대 과거 전 대통령들에 비해서 이걸 어떻게든 빨리 끌어올리면 역시 이제 그 국민의힘에 유리한 그런 식으로 판이 흐를 것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표를 좀 덜 받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거 충분히 돌파하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지금 경기지사 선거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막상막하로 좀 전개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가 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유승민 대 예를 들어 김동연 대결 이렇게 가면 이거 정말 초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양쪽 다 어떻게 보면 나름의 필승 카드를 내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고요. 유승민 카드도 사실은 뭐 진보나 중도 쪽에서 의외로 좀 반응이 괜찮은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 김동연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보수 지지층에서도 별로 사실은 거부감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을 끄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초기 내각 어떻게 구성하고 정권 출범하면서 어떤 멋진 모습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네. 그 얘기죠? 경기도는 윤석열 이제 지방선거 시점에서는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대리전이죠. 그런 셈이죠. 대리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여기에는 저는 개인기도 작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경기도에 연고가 있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건 중요치 않은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유승민 전 의원의 영향력은 급격히 이제 약화됐고, 예. 오히려 젊은 세대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더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 유 전 의원의 최근의 정치적인 동향이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만큼이나 자기의 명분, 경기지사를 왜 하려고 하느냐. 개인기.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유 전 의원으로서는 유승민 알겠습니다. 전 의원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 얼마나 이게 발휘되고 끌어올려질지가 중요하겠죠. 예. 요즘은 조금 올라가서 그래도 50몇 %까지 이제 앞으로 국정 잘할 것. 수행 기대감. 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던데
한때는 퇴임하는 대통령 지지도보다 낮게 나온 때도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것도 네. 과거 역대 당선인 시절은 다 80% 70% 막 이런데 그게 그렇죠. 기본이었는데 예. 이렇게 그 퇴임하는 대통령보다 낮게 이렇게 나오게 된 뭐니 해도 1번은 국방부 가겠다고 스스로 브리핑한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발을 잘 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수위 딱 구성하고 인수위의 일성이 뭐냐.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 직후에 내놓는 메시지가 그러니까요. 뭐냐. 예.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이 그때는 그야말로 초집중해서 보잖아요. 예. 모든 언론이 다 집중해서 보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와서 직접 브리핑한 게 그 집무실 이전 문제.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보수 지지층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을 찍어준 분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아니 뭐 집무실 이전할 수도 있는데 왜 꼭 지금 해야 되지? 이렇게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좀 많이 작동한 거죠. 게다가 그렇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좀 무리해 보이는데. 그렇죠. 아니 뭐 집무실 이전할 수도 있는데 다른 중요한 문제 먼저 챙겨놓고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 당장 뭐 코로나 예,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로 오히려 전면에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쏙 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해동 이후에는 국방부 청사 이전을 많이 이야기 안 하는 이유도 이 국정수행 지지율, 국정수행 그러니까요. 기대감 영향인데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대선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수행 기대감에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전체 평균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M여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뭔가 청년 정책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파격적인 게. 예. 그리고 여성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갈라치기가 작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중도층인데 이 중도층도 좀 더 실용적인 그런 정책들을 원할 겁니다. 인사도 그렇고 경제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뭔가 당장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3과를 뭐 아직 임기도 시작을 안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강조되느냐가 중요할 예, 겁니다. 예. 그래서 M 여중이 인수위 시절이나 앞으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오늘 오후 3시 반 아마 한덕수 총리 발표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속속 초기 내각 모습들 또 정책 기조 보여줄 텐데 오늘 저희 토론에 나온 이런 기조들 잘 좀 유념하면서 당선인이 잘해야 그게 아마 지방선거에서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 짧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나요? 저는 2018년에 지방자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간 게 다른 이유 아닙니다. 대통령 지지율. 그렇죠. 그때 60%, 70% 정도였거든요. 남북 관계가 좋고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죠.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시작될 때 지지율이 얼마냐 지방선거에 결정적이라고 봐야죠.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죠. 김필이 부른 지친 하루 잠깐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 토요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